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수줍은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겸손한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주목받는 상황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런 관심을 되게 갈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킹 닥터스 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 토킹 닥터스 토닥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원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용어가 뭐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동일하게 좀 사용되는 게 있고 내현적은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이렇게도 이제 용어가 불리우고 있는데 뭐 일단은 두 유형의 뿌리는 같아요. 똑같은 나르시시스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 내면의 본인의 어떤 결함이나 이 불안정한 자존감, 정체성을 가리기 위해서 이 소위 이제 우리가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라는 좀 건강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성격 특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적으로 두 유형 모두 기반에는 공감 능력이 손상돼 있고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을 하는 과대사고, 우월감, 특권의식, 그리고 굉장히 대인관계를 좀 착취적으로 피상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것만 얻는 데 사용을 하고 또 과도하게 관심을 추구하고 그리고 질투심이 강하고 분노 조절이 어렵고 이런 특성들은 둘 다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이 특성들이 겉으로 발현되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거는 주로 실은 외적인 요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이게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런 특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 그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특성은 일단은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확신이 되게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명백하게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이제 딱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정말 본인의 어떤 이런 좋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지가 없는 것처럼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이런 게 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 너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서 대놓고 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이 그냥 드러나요. 그래서 특별 대접을 그냥 대놓고 좀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항상 이끌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의 굉장히 공통적인 중요한 특성이 질투심이거든요. 그래서 질투를 해요. 근데 그 질투를 부럽다라고 나타나기보다는 저거 별거 아니야. 나는 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하면서 좀 별거 아닌 걸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운 부분들은 좀 치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유형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수줍은 듯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겸손한 듯한 모습도 초반에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약간 본인한테 관심이 쏠리고 주목받는 상황도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내면에는 이런 관심을 되게 갈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누군가가 당신은 이런 게 좀 문제야 하면 굉장히 내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이 분노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막 대놓고 뭔가 당신이 뭔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내면의 어떤 이 분노는 상당히 경험할 수 있고 그 수동공격적인 공격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대놓고 뭔가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은근히 상대방을 굉장히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일부러 어떤 일의 진행을 방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굉장히 일 처리를 좀 일부러 늦게 한다거나 하여튼 수동공격적인 모습들을 좀 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질투심이 상당해요, 내면에. 근데 그걸 이제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는 면이 있고
관계를 초반에는 좀 그래도 그러니까 학습된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랑 다가갈 수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 관계 시작은 좀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방들한테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상대방이 근데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쉽게 자존감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어떤 관계가 쭉 이어져 나가기는 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서만 맺는데 본인이 약간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하면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되게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랑 달리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적,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내적인 결함이나 결핍에 약간 몰입하는 그 부분이신 건강 염려하는 태도, 뭔가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인 환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의 과대성을 비교하자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실제로 자기가 이뤄놓은 어떤 권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능력이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되게 과대하게, 그러니까 이미 자기 이루는 걸 되게 과대하게 부풀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엄청 추구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외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은 실은 뭔가를 이렇게 막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처럼 자기의 과대성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측면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과대성이 실은 나는 정말로 잘난 사람인데 내가 잘 안 풀린 거는 나의 누구 탓, 내 환경 탓, 사회 탓, 이렇게 남을 탓하는 모습들로 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거를 나는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본인을 돌아보고 성찰한다기보다는 이게 뭔가 약간 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을 많이 유지를 하고 실질적인 성취 대신에 자기의 과대성을 어떻게 많이 보완하냐면 자기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한 상황에 대한 약간 공상? 약간 상상? 이런 거에 되게 몰두하고 상상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좀 약간 실질적인 성공을 대체해서 이런 환상을 많이 품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일 수 있어요. 착취적인 특성도 똑같이 대인관계 안에서 착취적일 수 있는데 그 드러나는 양상이 이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의 힘, 정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회적인 힘을 악용을 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걸 주게끔 압박을 가하고 만약 주지 않으면 보복적인 행동 정말 대놓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아니면 너가 떠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어떤 동정심과 죄책감을 유발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게끔 하는 어떤 착취적인 양상도 좀 그런 식으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일부 되게 유명한 이 나르시즘에서 연구하는 정신 분석가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측면이 실은 이제 둘 다 이제 약간 본인 행동에 대한 인지가 없고 죄책감이나 이런 거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인 어떤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부분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그거를 약간 표면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고. 나는 되게 규칙도 잘 지키고 이런 윤리적인 거나 도덕성을 되게 잘 지킨다. 이런 특성이 조금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두드러지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석가분들도 계세요. 인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아마도 이게 좀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그게 아마 그 관계를 바라보는 취약형 나르시스트 관계를 바라보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심리를 조금 정리하는 문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공감 능력 자체가 되게 학습된 공감 능력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 학습된 공감 능력을 많이 발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보다는 조금 덜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좀 덜하다 보니까 실은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이상 완전히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뭔가 관계를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서 학습된 공감 능력을 발휘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심지어는 되게 저 사람 되게 겸손하고 되게 다른 사람 경청도 잘하고 되게 공감도 잘하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관계에 이제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자기중심적이고 그 숨겨진 특권의식과 이런 게 좀 수면 위로 노출이 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시작은 될 수 있어도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고 약간 상대방은 서로 되게 잘 맞고 되게 좋은 관계가 여기 새로운 관계가 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연락 두절.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크게 상처받거나 뭐 그러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좀 자기를 무시했다거나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해서 관계를 좀 끊어버리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자기를 평가하는 부분 이런 거에 민감하고 자기 칭찬을 하는지 살짝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지 그런 거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약간 우리가 보통 어떤 관계 시작을 위해서 되게 저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뭐 연락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뭔가 되게 좀 내가 연락을 했는데 별로 답도 없고 그에 반응도 적절하지 않고 그러면 좀 왜 그러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약형 나르시스트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적절하게 보이는 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를 추구하는 느낌 자체, 나를 뭔가 갈구하는 느낌 자체를 굉장히 즐겨하고 내가 누군가를 추구하는 걸까? 조금 더 뭔가 자존심 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이 티키타카 이런 게 좀 안 되는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한국에 많이 있는 나르시시스트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 많나요? 이 유형이 나뉘어서 한 사람이 한 유형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같은 사람이 과대형 나르시스트가 됐다가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환경적으로 굉장히 잘 풀린 경우에는 이 과대형 나르시시스틱한 특성들이 막 나오다가 뭐 갑자기 환경적으로 안 풀렸을 때는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가별로 이거를 약간 우리나라에 어떤 유형이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은 이제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 비율이 나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그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의 환경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부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아니면 적은가에 따라서 그 과대형과 취약형의 어떤 비율이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피해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약간 뭐 대표적으로 약간 종류별로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내연적 나르시스트 엄마가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또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잖아요. 이제 개별적인 개체로 그래서 성인이 돼서 자기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애인을 만나거나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 낳을 수 있고 이런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옆에서 이게 지지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이제 내연적 그 취약형 나르시스트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녀의 어떤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부모님한테 감사해서 진짜 용돈을 챙겨드리고 싶다. 이렇게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닌 내가 너 때문에 여태까지 이만큼 고생하고 희생했으니 그 대가로 너가 나한테 이 정도는 줘야 돼. 그래서 자녀가 실은 경제적인 활동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자산을 모으면서 이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금전적인 걸 요구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바로 그 급여 통장 자체를 약간 부모의 명의로 된 거를 주면서 이제 그 모든 이 경제적인 거를 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또 결혼할 상대가 생겼는데 이제 배우자를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면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취약형 나르시시즘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병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을 질투하고 그 만남으로 회방하고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지 나 혼자 여기다 버려두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회방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실은 이런 나르시즘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그래갖고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아빠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주세요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에요 온순하고 갈등도 없고 막 예스맨이고 근데 이제 집에만 들어오면 이 자기 자격지심과 이 분노가 다 나오는 거예요. 막 누가 날 무시했고 자기가 날 대우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애꿎은 가족들한테 분노 폭발을 하고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이라도 마시는 내연적 나르시스트 아빠라면 이제 술 마시면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내연적 나르시스트,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이제 애인이나 배우자다. 그러면 본인 자체도 이렇게 사회적인 관계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뭐 친구라도 만나기로 하면 아니면 회사에서 뭐 회사 동료들이랑 뭐 어울리려고 하거나 하여튼 다른 관계들을 쌓으려고 하면 그 시간을 우리 둘이 쓰는데 사용해야지. 왜 다른 사람한테 이런 에너지를 써?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집중해주면 안 되겠어?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심어주고 충분히 좋은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니라는 죄책감을 씌우고 굉장히 고립시키려고 하고 항상 자기의 이 저하된 자존감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이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배우자가 아니라 뭐 애인이 아니라 무슨 아이랑 있는 것 같아요. 늘 칭찬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으쌰으쌰 해줘야 되고 근데 막상 내가 힘들 때 뭔가 나의 힘듦을 토로하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힘들어 하면서 전혀 나의 힘듦에는 공감해주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갖는 방어적인 태도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사람들의 방어적인 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존감이 완벽하게 높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나의 내가 부족한 부분, 내 실수, 이런 것들 가리고 싶죠. 그래서 초반에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르시즘 자체가 연속 선상에 있는 거고 나르시즘이 건강한 나르시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가 잘해서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게 없으면 또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실은 그게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도 막 가벼운 정도에서 이제 아주 무거운 정도, 실은 병적인 정도까지 있는 거고 그래서 방어적인 태도는 누구나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방어적인 태도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보이냐는 거죠. 내가 나의 실책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엄청나게 깎아내리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괴롭힌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방어를 보인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나르시시스틱한 이슈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과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죠.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중 더 위험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각자의 유형이 주변 사람들 주는 피해가 실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실은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이게 둘 다 너무 막강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는 좀 더 눈에 띄죠. 알아보기가 쉽고 그리고 뭔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한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파워로 나를 굉장히 조종하고 제압하고 억압하려는 거를 거의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 상황이 물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힘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이 상황 자체를 실은 막 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상황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실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들도 굉장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이런 너가 문제야라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은 그거를 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과대형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인지가 잘생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취약형 나르시시스트와는 실은 그 사람에 대한 인지가 생기기가 좀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알고 지내도
이 사람이 어떤 이런 나르시즘의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 워낙에 이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들이 상대방을 조종하는 수단 중에 그 가장 강렬한 수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본인의 이슈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인지가 조금 더 취약형 나르시스트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치만 글쎄요, 피해는 두 유형 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나르시스트의 조력자, 그 이네이블러라고도 많이 부르죠, 요즘에.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나르시스트가 본인의 되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행동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제 지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옆에서 방관하는 것도 방관하는 거지만 심지어는 강화를 하기도 해요. 그 나르시스트의 행동을. 근데 그래서 이렇게 조력자를 이렇게 몇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면, 첫 번째는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받는 부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이득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나르시스트 그 행동을 이제 유지하기를 원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르시스트 상사가 굉장히 아래 직원들을 막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데 그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자기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르시즘에 대해서 인지가 실은 없는 조력자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만 좀 바라보려고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나르시스트한테 큰 피해를 받은 사람이 나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정말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합해보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 나르시스트에 대한 인지가 없어서 이 피해자의 어떤 힘듦에,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의 힘듦을 묻는 거죠. 이게 묻히는 거죠. 그런 조력자 유형이 좀 있고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관계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특성이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심리사회적인 용어로 코디펜던트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어떤 존재감 유지를 위해서 나르시스트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이제 유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아쉽게도 많이 볼 수 있는 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건 우리 문화는 원래 그래. 여기는 이 조직은 원래 그래. 단체 생활에 개인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런 나르시스틱한 문화 자체를 이제 지속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조력자들 중에서 본인이 나르시스트여서 나르시스트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력자 부류도 있습니다. 조력자들이 나르시스트를 조력하는데 보여지는 행동 패턴들은 실은 나르시스트의 이런 잘못들을 정당화시켜주죠. 그리고 막 변명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나르시스트의 행동들을 다른 탓으로 돌리거나 약간 합리화해주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 아예 이제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어 여기가. 이게 좀 우리가 약간 기존의 평화를 좀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아예 원청 분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나르시스트의 이런 학대적인 행위, 옳지 못한 행위들을 아예 덮어버리고 감춰버리는 그런 조력 행위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르시스트가 그런 행위들을 지속할 수 있게 그런 자원을 제공해주기도 해요. 그게 꼭 경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나르시스트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지해주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하면서 그럴 수 있고,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 조력하는 유형도 있어요. 아빠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엄마가 아빠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실은 엄마 때문이야. 이런 식의 어떤 본인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있고, 보통 회사 내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얘기들이 조금씩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막 큰 회사에서 막 정말 큰 사건, 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서 뭐 누군가가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하여튼 큰 사건이 있기 전까지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이의 제기들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게 다 간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가 일으키는 문제도 아예 외면해버린 거죠. 그 경고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조력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인지한 조력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르시스트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런 조력하는 행위를 하는 조력자들에게는 사실 나르시스트한테 하는 것과 그냥 유사하게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력자들이 나르시스트를 어떻게 조력하고 있는지 그 패턴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그 조력자한테 대처하는 방법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력자의 행위를 굉장히 관찰하고 그 다이내미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